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코인 금지령 또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해외에서는 질주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자리다. 가상자산의 현물 ETF.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렸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주식 활성화 쪽에 좀 더 맞춰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코인 시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제대로 된 매도 기회 한 번 주지 않았던 잔인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올해가 다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떤 뭐 주식 시장도 과거에 보면 이제 초창기 때는 중구난방의 시기가 원래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뭐 무기한 선물 베팅하고 하는 게 합법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초창기다 보니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뭐 이런 놀이터가 되는 그 기억들이 사실 있었어요. 코인도 이 과정을 조금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어찌됐건 지금 웬만한 특히 알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요, 주변에 뭐 난다 긴다 하는 뭐 고래 혹은 뭐 유튜버 혹은 뭐 10년을 투자했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뭐 이제 천재적인 투자자,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분의 자 100%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99%는 이미 다 그러니까 깡통을 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월 10일의 충격과 여파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위 2%가 성공 투자한다. 정말 이걸 제가 많이 잡으면 3%, 4%, 5%까지 봤는데 보니까요. 이제는 1% 내외까지도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요. 그만큼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마냥 좋게만 볼 필요는 제가 없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단연 1위 코인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2년 만에 인도에서 드디어 서비스를 재개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과거에 규제 문제로 인해서 철퇴를 맞았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간 거래만 가능하며 그러니까 법정 화폐를 통한 코인 구매는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법정 화폐냐, 비트코인으로 다른 것들 살 수 있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조금 법정 화폐랑은 차이가 있죠. 법정 화폐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도 인도에서 철퇴를 맞았던 둘 다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인도라고 하는 큰 시장을 포기를 했다 못했다 못했던 거예요. 코인 매매 서비스를 코인베이스는 이제 막 시작했고요. 바이낸스는 24년 8월 달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뭐 돈 많고 뭐 이제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해서 시행착오 실패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결실을 따겠죠. 바이낸스에서 아부다비의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 full suite of license면 뭐 자격증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제 거래소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 바이낸스가 여기에 지금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재가 뭐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짓눌렸던 이유가 코인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이외의 변수냐 이걸 제가 왜 계속 얘기 드리냐 저는 이게요 뭐 조금 이제 힘든 시즌에는 이런 질문이 본인의 믿음을 부여잡고 확신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전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의 문제가 지금 큰 문제, 결함이 발견된 거냐? 비트코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비트코인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이 있는데 비트코인 갑자기 누가 2100만 개가 아니고 이거 10배, 20배로 발행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심지어 퍼드도 한때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관세 전쟁이다, 뭐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뭐 3년, 4년이 다 돼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일본에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고. 뭐 JP 모건에서 뭐 스트래터지를 지수에서 빼냐 마냐, 이런 이외 변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지금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리플, 크립토닷컴, 뭐 제미니, 에릭 트럼프 등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뭐 우리 같은 일반 개인보다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뭐 상장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보다 길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뭐 우리는 당장 뭐 몇 개월 후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보다 길게 보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 사실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겠죠. 메타인지를 살짝 그리고요, 높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제미니 같은 거래소는요, 사실 제미니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SEC 규제 기관들의 사실 찬밥 신세였어요. 리플 소송만 5년 갔습니다. 코인베이스요, 이 형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와서 지금 이제 어깨 좀 펴지, 그 전에 게릭 앤슬러가 뒤에 딱 칼 꽂았어요. 그만큼 많이 갠슬러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정말 뭐 엄청난 맴매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와서 짠 하나 봤더니 또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가격이 그나마 적게 떨어지고 있는 알트코인 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근데요, 2017년도부터 XRP 많이 들고 계신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뭐 2017년, 18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너 다시 17년으로 돌아가면 XRP 살래? 아니면 다른 코인 살래? XRP를 누가 감히 선택을 할 용자가 있을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투자가 XRP 투자였던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남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 보여요. 왜? 이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투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필리핀에 있는 디지털 은행, 뭐 고타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인 서비스를 또 출시를 합니다. 필리핀이요, 생각보다 인구 대국이더라고요. 무려 인구가 1억 1,600만 명으로서 세계 12위, 아시아 통틀어서도 6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다음에 뭐 동남아에서 많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은행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11개 코인을 이제는 사서 보관까지도 해준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큰 공영 기관들보다는 작지만 필리핀 은행에서도 비트코인 하나만 팝니까? 11개 코인을 동시에 사고 팔 수 있고 보관까지 해줍니까? 후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혹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시즌 종료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도래를 했다면, 지금 다 알잖아요. 가격 안 좋은 거 다 알고 뭐 일본의 금리 인상부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쏟아져 있는데,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뭔가, 저는 큰 기회가 시즌 종료가 됐다면 전 반드시 있다라고 봐요. 누군가는 이 기회를 또 잡을 거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스스로의 길을 날릴 거예요. 제가 봐도 근래 보기 드문 가격 차트 보면 이게 지저분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회복이 되려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주식이다, 코인이다 제일 많이 쓰는 앱 로빈후드가 있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인 트레이딩 업체를 인수했고 현지 시장의 진출을 확대합니다. 이 기업 인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이다. 지금 초창기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실제적인 계약 실효적인 날짜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조금 뒤로 미뤄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후반 선생님이 뭐 내년에 IPO를 계획하고 있는 뭐 리플이다, 크라켄이다, 뭐 코인뿐만이 아니고요. 뭐 오픈 AI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엄청난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내년 초,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지금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뱅가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못 참고 그냥 12월 초에 이미 코인 ETF 매매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미래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사그라지고 말 것인가? 만약에 실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면 내년 한 중반까지는 우리가 가져가 볼 필요가 저는 있다.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JP모건, 뱅가드,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제미니, 에릭 트럼프, 리플 할 것 없이 이들이 다 말로만 지금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행동으로 다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그냥 한탕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급함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다 골탕 먹이고 시장을 장악하고 영업을 진짜 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준비 작업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7개나 되는 금융협회에서 동시에 토큰화 포함 암호화폐 불법 활동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지난 현지 시간 5일입니다. RWA 자산 토큰화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서 탁 꼭 집었죠. 스테이블 코인, 에어드롭, 채굴, 자산 토큰화를 비롯한 모든 코인 관련 사업이 중국에서는 불법이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통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을 엄중 단속할 것으로 얘기를 한 바도 있죠. 제가 이전에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얼핏 들어서 아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무슨 일인지 분명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중국이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따라서 코인 시장 오픈할 것이고 저기 인도도 오픈할 것이고 유럽도 중남미도 동남아도 결국 다 열 거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제 직감이 있으면 한번 파봅니다. 느낌이 쏴한 부분이 있으면 얼추 한 7, 80%는 맞더라고요. 중국의 인터넷 금융협회를 비롯한 이 7개의 협회 여기에 회원사들이 누군가 봤더니 중국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사는 다 똑같아요. 협회가 다를 뿐이에요.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 은행업협회, 중국 증권업협회, 기금업협회, 선물, 퓨처스 거래하는 선물업협회, 결제청산협회, 상장회사협회. 이름만 달라요. 다 회원사들이 누구다?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 누굽니까? JP모건 아닙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CT. 이런 곳에서는 코인은 사기다라고 지난 7년, 8년 전부터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중국 은행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코인 다 사기야. 이 뒷단에서 이거 국가가 보증하는 거야? 스테이블 코인? 그거 진짜 위험한 거다 너희들. 이거 가지고 RWA 한다고? 야, 코인으로 하는 자체가 다 불법이야. 똑같은 느낌 아닙니까? 자기 지금 밥줄을 누가 끊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양반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존에 100년 가까이 수십 년 이상 정말 기세등등했던 대형 은행들 아닙니까? 감히 내 밥그릇에 손을 대? 가만 안 있겠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 그냥 대충 보면 도망쳐가 되는 거죠. 도망쳐. 근데 도망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어떤 분들, 조금 숙련된 분들은 지금 이럴 때 다 지쳤으니까 나 지금 조금이라도 나도 같이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더 모아볼까? 조금이라도 한번 더 사볼까? 좋은 코인 위주로 한번 이번에 좀 더 모아볼까?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코인 투자는 제가 보면 알고 보면 참 쉬워요. 근데 알아도 쉽지만은 않은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DWF 랩스의 설립자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WF 랩스
그다음 데이터 인텔리전스 업체입니다. 뭐 데이터 이제 분석 업체 아캄. 이 두 군데는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DWF 랩스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여기에 대표가 세상은 아직 비트코인과 암호화 화폐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규제, 기관 투자자 유입, 준비금, 토큰화 등이 모두 강세를 가리키고 있다. 예측은 더 어려워졌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는 훨씬 쉬워졌다. 저는 DWF의 이 지금 업체를 굉장히 이런 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약간 그 해당 인물과 그 사람의 그 철학과 배울 수 있는 점을 저는 사실은 분리를 시키는데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배울 것만 배우면 되는 거겠죠. 바이비트라고 하는 세계 2위 혹은 3위 거래량 기준 중국계 거래소가 바이비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미국과 중국, 블랙락과 바이낸스, 바이비트, 여기 중국계잖아요. 서클은 미국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현물이다 파생 상품 전반에 걸쳐서 USDC의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크로스체인 유동성, 기관급 금융 솔루션 개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개발까지도 나설 것이다. 얘기 드렸던 블랙락 바이낸스 세계 1위들끼리, 바이빗 서클 이거 세계 2위들끼리 아닙니까? 네이버 업비트 이건 이제 우리나라 뭐 1위라고 하겠습니다. 구글에서도 뭐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셜 레저라고 해서 은행 전용 별도의 프라이빗 체인 만들어서 은행들에게 지금 우리 것 좀 써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뭘로 들리냐면 저한테는 종이돈의 시대보다는 디지털 화폐가 될 거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누군가 엄청나게 찍어내면 그 돈들이 가야 할 인프라가 필요해요. 망들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시장이 필요해요. 그거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파이프라인 지금 다 뿌려놓는 거예요. 돈 찍어내면 갈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어디 이렇게 고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하는 것. 지금은 뭐 테더와 USDC가 이제 주류를 이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자격 요건을 이상에 충족하면 뭐 빅테크도 찍고 심지어 중견기업도 스테이블 코인 찍어낼 수 있거든요. 돈을 점점 찍어내는 이 디지털 화폐가 더 늘어나겠죠. 동이돈, 뭐 연준, 한국은행, 중앙은행 이 돈이 뭐 얼마나 될까요? 상대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더 많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면 저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에 포지션을 잘 잡아놔야겠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이게 길어진다? 월급은 들어오잖아요. 사업 수입이 조금씩 들어오면 그때마다 포지션을 누군가는 잡을 거란 얘기예요. 우량 코인을 선점을 하고 기회가 닿으면 바이더 딥을 하면 좋겠다. 뭐 바이더 딥이 뭐 쉬운 시즌은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8년이 되면 돈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화폐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인 투자뿐만 아니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인도의 억만장자와 어떤 그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포스트 희소성 사회의 도래. 희소성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이제 뭐 AI다, 로봇이다. 실제 AI 로봇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뉴럴링크 뇌에다가 칩 박는 것까지 하고 있죠. 스페이스X 아시죠? 우주선까지 날립니다. 6G 어찌됐건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쉽니까? 안 쉬죠. 24시간 무제한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품 서비스 증가의 속도가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보다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찮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 돈이 귀했던 것은 우리가 희소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였어요. 뭐 자동차를 산다, 뭐 집을 산다, 아니면 뭐 컴퓨터를 산다, 물건을 살 때 화폐로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얻었던 화폐를 상품으로 바꾸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노동이 필요가 없어지네요. 왜? 상품이 싸지는 거예요. 돈의 종말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화폐를 찍어봤자 어차피 물건이 굉장히 싸니까 화폐 자체가 별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는 약간 이제 유토피아적인 그 관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풍요 시대가 진짜 될지는. 그러면 이제 미래가 왔을 때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종이돈은 가고 에너지가 온다. 에너지 화폐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현재는 너 부자 뭐 얼마 너 얼마 있어? 너 수십억이야? 뭐 100억이야? 200억이야?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권력, 파워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온다? 에너지를 너 얼마나 생산할 수 있어? 유일한 병목 현상이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찍어낼 수 있는 돈이 더 가치가 있겠냐? 아니면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지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를 투입해야 하는, 지금 에너지를 투입해야서 얻을 수 있는 가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채굴이죠.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값어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쏟아 부어야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해낼 수 있다. 지금 이래서 비트코인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5경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도지의 어떤 정부 그 이제 감축하는 지출 삭감하는 부서의 수장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는 미국의 국가 부채 5경원을 갚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생산성 혁명을 통한 디플레이션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막 오르는 거잖아요. 돈을 찍어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하는 거고, 하락하게 되면 금리를 굳이 플러스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높으면 이걸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빼기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하는데요. 물가가 0으로 혹은 심지어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음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치면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 요게 이제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가 과거 연준의 프레임이었어요. 중앙은행들의 프레임이었는데 물가 자체가 이제 0을 넘어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버린다고 하면 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에 머물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지금 정부가 빚이 너무 많거든요. 이 4년 주기다.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이 어디서 왔냐? 전 세계 중앙 정부들의 빚 돌려막기 사이클이었어요. 이게 이자도 못 갚으면 이거 정부 디폴트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0으로, 실질 금리를 0으로 맞춰버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AI 강조했던 거 나왔는데 로봇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AI와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을 시키면 물가가 싸지고요. 심지어 디플레까지 가고 금리도 실질 금리를 0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AI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기업 딱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요것은 제가 시간 관계로 다음에 얘기를 드리면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구글, 두 번째 엔비디아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뭐 본인 회사를 왜 안 꼽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와도 방대한 우리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구글, 그리고 AI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엔비디아를 꼽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3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 확실히 그날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가격도 좋지 않고 뭐 여러 책을 이제 한번 쭉 사서 보는데요. 이 뭐 주식 투자의 뿌리, 뭐 박두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쓴 책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책에 대한 그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은 이것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서적입니다. 주식 투자긴 하지만 배울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깡통을 2번 차시고 재기에 결국 성공한 슈퍼개미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미화되는 경향이 있지. 이제 B2를 이제 즐겨 하셨기 때문에 거의 뭐 2번째 깡통을 차셨을 때 뭐 이제 1년 이상의 우울증,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가족 어머니들 다 흐느껴 우시는 걸 보고 뭐 택배다, 뭐 쿠팡이다, 뭐 수출 유통하는 납품업체를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은 깡통을 또 찹니다. 2020년 3월 달 코로나 위기에 빚을 썼기 때문에 통장 계좌가 마이너스 4천만 원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21년도에 이제 순자산 기준 2억까지 늘어났었고요. 이게 25년 무려 500억까지 치솟습니다.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은 그냥 그 하나 사놓고 끝까지 묵히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칼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무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크게 성공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산이라고 하는 주식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21년, 그러니까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탈원전이 대세였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전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내팽개쳤죠. 왜? 전 세계가 원전 이제 안 하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 다 썩히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 대해서 여전히 가치를 품고 있었다. 시장의 오해, 언론의 자극적인 프레임,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 가격이 왜곡될 수는 있어도 기업의 본질은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요즘 뭐 코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동성이란 공포의 이름을 달고 오지만 그 안에 언제나 기회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저는 다시 대출을 실행했고 기회를 잡기 위해 저점 매수에 들어갔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대출로 성공했다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칼을 쓱쓱 해가지고 일본도로 그냥 저 무림에 들어가서 뭐 혼자서 한 20-30명 혼자서 그냥 칼로 베고 돌아올 수 있는 사무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걸 대출을 쓴다고 할 때는 최악의 플랜을 세워놓고 이것을 내가 탄탄하게 지켜갈 수 있는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있으셔야만 그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추천은 안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시장의 오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일시적인 악재, 이걸로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가격에 패닉셀하고 떠난다라는 얘기고 누군가는 극소수지만 정말 엄청난 그 부담을 느끼면서 땡땡 코인을 주워 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 코인의 본질이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던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분 얘기해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지금의 판단이 내 뿌리 위에 서 있는 판단이 맞는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수익을 내는 능력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다. 리스크 관리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 기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핵심이다. 끝내 살아남는 투자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결정이 내 머리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린 결단이 맞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카더라에서 산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능력이 아니고 보다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왜 오를 수밖에 없는 확신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요게 중요하지. 우리는 언제인지를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숫자보다는 방향이, 수익률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 더더욱 저는 와닿는 어떤 이분의 그 명언이 되겠죠.
모두가 하락을 얘기할 때 지나고 보면 어땠습니까? 다 기회였던 거 아닙니까? 24년 8월 달이요. 25년 4월 달 뭐 관세 폭탄이요. 그 전에 뭐 코로나 위기요. 그 전에 뭐 21년도 5월 달뭐 붓다빔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놓고 봤던 뭡니까? 다 기회였죠. 물론 단기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있어야겠죠. 저는 오히려 너무 비장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겨울도 실은 한 번뿐이거든요. 뜨끈한 국물 있는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드시고요. 사우나도 한 번씩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좀 여유 있게 길게 보시고 좀 잔잔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어차피 이길 테니까. 사실 이 정도의 확신이 없다면 코인 투자는 하루빨리 접으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눈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내년에 살아날 수 있을까? 보면 뭐 잎도 하나도 없고 뭐 눈이 쌓여 있고 얘는 그냥 뭐 이제 동태처럼 이제 죽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년 봄이 되면 잎이 나고 심지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근데 이번 시즌이 유독 어려웠던 이유는 23년도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요. 봄이 있었고요. 크립토 여름이 있었어요. 크립토 가을이 왔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가을을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겨울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종료다.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가을을 건너뛰었어요. 이건요. 저는 뭐 이제 심정은 가고요. 의혹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뭐 정확하게 왜 가을이 건너뛰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AI 주식처럼 사실은 한번 뛰었다가 이제 무너지면 그게 이제 납득이 되거든요.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그게 있었나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추울 때는요. 제가 아는 것은 생존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추울 때는 아니 그 곰들이 그 뱀이 개구리가 겨울 그 잠 자기 전에 뭐 합니까? 잔뜩 먹어서 몸을 살찌운 다음에 저 밑에 땅 파고 들어가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생존, 그게 생존이요. 뭐 대출 한번 껴볼까? 이번 뭐 인생 기회라고 하던데 이걸 뭐 잘 쓰시는 제가 얘기 드린 사무라이라면 상관없어요. 뭐 스시집에서 일하셨던 뭐 그런 경력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그냥 웬만하면 사팔사팔을 많이 안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이럴 때. 그리고 시세창 자주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때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사우나도 하시면서 건강을 오히려 잘 챙기시고 생존하셔야 뒤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